제가 오늘은 옆에 가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을 제가 혼돈의 시대 MZ 세대를 주목하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서 MZ는 다음 세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또 다음 세대에 어떤 사역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코로나가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예측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돈의 사회 속에서 과연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여에 가까운 세월을 거의 한 가지 질문에 매여서 그 답을 찾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은 뭐냐면 급변하는 시대에 불변하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불변하고 그 불변하는 진리를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있는데 이 불변하는 진리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전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사역들을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위축되고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동래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또 청년교회 그리고 나머지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또 심지어는 아주 바쁘게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기도함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왔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위 목사님께서 또 미래교회, 앞으로의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앞으로의 교회 사역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 오늘 그 청년 사역의 한 2년간의 어떤 변화들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교회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일대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역사를 잘 알면 또 미래를 보는 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혼돈의 세월 속에서 과연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혼돈의 시절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4명의 대통령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링컨을 살펴봤고 그리고 2명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린든 존슨 대통령 이 4명의 대통령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대통령이 삶 자체가 다 역경이었더라고요. 삶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링컨 같은 경우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책 한 권 빌려보려고 16km를 걸어갔다가 책 한 권 빌려가지고 농사일 하면서 그거 읽고 그러면서 이제 꿈을 키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서전에 보면 내 삶은 가난의 연대기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자기 힘으로는 뭔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2명의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의 루즈벨트는 가족을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병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부모님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리고 나머지 루즈벨트 그리고 린든 존슨도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4명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그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고 다시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3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원대한 꿈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끊임없이 학습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침내 결국에는 나는 잘 될 거야.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마인드가 이런 마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원대한 꿈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팬데믹 크라이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행병의 위기가 거의 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 가정과 심지어는 경제까지 위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위험을 초래했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종교계로까지 이 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좀 준비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기윤실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지난 1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원래는 한 32% 정도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랬었는데, 무려 11%가 급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주일 예배 참석률에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예장 합동 측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이 출석률이 100%라고 했을 때, 코로나의 첫 번째 해는 73% 정도, 그 정도 참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2년 차가 되면서는 7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더욱 위험한 것은 다음 세대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교회의 문화권 안에, 신앙의 문화권 안에,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었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신앙 안에서 많이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한 70% 정도는 이것이 온라인 예배 합친 규모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 50% 나오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까지 다 합하면 한 70%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첫 번째 해에는 한 48% 정도 출석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50명도 출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해에 이것이 더욱더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2021년 들어서는 무려 42%, 그러니까 7, 8%가 더 급락해서 1년 만에 거의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만 교회에 참석하게 되는. 근데 이게 심지어 현장에 나오는 사람이 4명이 아니라, 현장에 나오는 사람이 40명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숫자가 100% 중에 한 40% 정도. 심지어는 이 100%는 제적 100%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출석하던 그 숫자의 42%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기독교가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어떻게 같이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자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실 텐데, 과연 어떻게 이 혼돈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작은 신락 같은 그 실마리라도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실마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교회는 MZ세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MZ세대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이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교회, MZ세대가 적응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을 잘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MZ세대냐, 왜 우리가 이 영어 단어도 잘 모르겠는 이 MZ세대에 주목해야 되는가. 저는 처음에 이 MZ세대를 들을 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왜 우리가 MZ세대에 주목해야 미래 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MZ세대가 사실은 다음 세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거의 대부분을 MZ세대의 분포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X세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X세대 다음에 무슨 세대죠? Y세대겠죠. Y세대 다음에는 Z세대, G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X세대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이 맥켄지 코리아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입니다. 1965년생부터 1979년생 정도까지를 X세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Y세대는 뭐냐? Y세대는 1980년대생부터 약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Y세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1995년도부터 거의 한 2010년에 걸쳐서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라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생기더라고요. 알파벳에 이제 X, Y, Z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2010년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건 다시 돌아와서 알파 세대라 부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태어난 우리 이쁜 아이들은 알파 세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X, Y, Z 세대 중에 우리는 지금 MZ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M자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없냐면 이 Y세대의 또 다른 말이 이 밀레니엄을 끼고 있다 그래가지고 M세대라 그럽니다. 밀레니얼 세대라 불러서 이 사실은 우리가 Y세대라는 말과 M세대라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M세대와 Z세대를 합쳐가지고 MZ세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그 인구 분포도입니다. 인구 분포도인데 저기 노란색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M과 Z세대의 분포도거든요. 이 분포도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6.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7%를 차지하는 거고 이 MZ세대의 나이가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나이로 42살부터 12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부터 1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6학년 직전까지는 다 MZ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대가 우리나라에 무려 36.9%, 거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12살 미만은 치지 않았으니까 12살 밑에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계산을 해보면 거의 과반수가 넘어가는 그 세대가 MZ세대에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MZ세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 MZ세대에게 결국에는 이 미래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MZ세대를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MZ세대를 집중해야 미래교회에 성공할 수가 있는가, 미래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미래교회의 어떤 시나리오를 왜 MZ세대에 가져다 놔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MZ세대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MZ 세대만의 특별한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냥 한 번 만나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정서가 이 MZ 세대에 있기 때문에 이 MZ 세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들을 위한 사역과 신앙의 성장점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거의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MZ 세대의 첫 번째 정서는 뭐냐? 가치관이라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MZ 세대는 관계는 가볍게 취향 중심으로 왜 우리가 너미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MZ 세대는 우리는 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정서 자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연락해가지고 안부 묻고 이런 데서 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MZ 세대는 어느 선이 넘어가면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갭이 폭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까이 간다 싶으면 탁 밀어내버리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생활 반경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세대가 MZ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크게 적을 두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디에 적을 두고 활동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장점이라고 보면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어디에 적이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인데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가장 공부 잘하는 대학교 3개 중에 하나에 올라온 포스터입니다. 왜 우리는 그 예전에는 대학교 가면 이렇게 잔디밭에서 이렇게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화음느가 막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막 기타 동아리, 뭐 클래식 동아리, 뭐 철학 동아리 이런 거 인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동아리를 선호하냐면 치킨 종류별로 먹어보는 동아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고 향연 동아리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동아리방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만납니다. 백화점에서 만나서 향수 냄새 맡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안부 묻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MZ 세대가 좋아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만나서 취향을 중심으로 만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원을 다녀도 이렇게 진드근히 이렇게 다녔잖아요. 결석하지 마라. 너그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실 성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MZ 세대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향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뭘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배우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걸 선호하기보다는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원데이 클래스, 그러니까 하루 그냥 가가지고 체험해 보는 겁니다. 하루 가가지고 체험해보고 조각 이거 어떻게 하지? 반지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거 체험해보고 돌아오는 그런 취향과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MZ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는 소피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말을 줄여놓은 단어라 가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하겠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MZ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의 소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짜장면집 가지 않습니까? 중국집 가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뭐 짜장면 하면 그 다음도 뭐 짜장면, 그 다음도 뭐 짜장면 이렇게 계속 짜장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MZ 세대는 저는 볶음밥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 저는 짬뽕이요, 저는 울면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세대가 MZ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두고 트렌드 그 MG 2019라는 책에서 이 세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Z 세대는 밥 먹다가 생각난 그 불만을
국민청원에까지 올릴 수 있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책에 있는 것을 발췌했는데 사회적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참 잘했다, 이거 참 좋네 하는 것, 본인 생각에 그런 것이 있으면 공개적인 곳에 막 칭찬합니다. 이 사람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청년들 얘기 중에 단어 중에 돈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가게 음식점의 가게 사장님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정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저 사장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구만. 이게 본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가가지고 막 기부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참 잘한다고. 누가 얘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할 때의 어떤 소신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표현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조금 본인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공간에 여지없이, 그리고 어떤 그 여과 없이 그것들을 게시하고 사진도 올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본인의 생각들을 표출하길 좋아하는 이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살펴보면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냐면, 가장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신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소피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왜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이렇게 눈치 아닌 눈치를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집에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이 팀장님이 언제 가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리고 집에 갈 때 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MZ세대의 66%가 출근과 퇴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출근은 늦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뭘 준비한다거나 뭐 사무실 문을 따놓는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9시 출근이면 뭐 9시 59, 8시 59분 정도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늦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있어도 퇴근 시간이 되면 소신 있게 퇴근을 한다는 겁니다. 인사하지 않고 소신 있게 저는 가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인사하는지 모르는데 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퇴근할 수 있는 어떤 강심장을 가진 세대, 그 세대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냐면, 이 MZ세대의 정서 안에 이 세대의 어떤 성장 배경이 이렇게 되는 건데, 절대로 나는 손해 볼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로 조사를 한 건데 거의 67%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회사가 잘 되면, 조직이 잘 되면 내 삶도 좋아질 거야, 그리고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회사가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또 회사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아지는 것이 곧 내 삶의 인식이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MZ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회사가 이득이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MZ세대는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5가지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 MZ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한글로는 팔로인, 이제 영어랑 한자랑 이렇게 합한 건데 follow in, 사람을 따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직보다 개인을 훨씬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연예인이 그 운동 보조제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들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전에 광고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하면 황금 시간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 시간 전후 뭐 이런 시간들, 9시 뉴스 직전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스포츠 뉴스 끝나고 뭐 직후, 황금 시간대, 그리고 이게 어느 방송사에서 광고가 먼저 나가느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로 우리가 인식을 했었는데, 이 MZ 세대들은 사실은 미디어라든지
어떤 방송국에서 광고하느냐,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저 이거 써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에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대기업에서 또 마케팅 회사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한 판매 전략, 이것을 이제 인플루언스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는 어느 방송사에서 나왔냐, 몇 시에 나왔냐, 어느 메이커에서 나왔냐, 어떤 회사에서 나왔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언급했냐,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가, 이것이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실감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왕이면 더 많은 자극에 반응하는 세대.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더 많은 자극이 있는 곳에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MZ 세대입니다. 실례로 이게 이제 우리 잘 아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인데, 그 밴드 퀸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고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세월이 지난 밴드였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MZ 세대들, 지금 뭐 12살 이렇게 된 청년들, 뭐 학생들, 20살 된 청년들, 퀸을 알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MZ 세대에 대박을 칩니다. 대박을 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영화관에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노래를 그냥 영화 보다가 따라 부르는 거예요. 따라 부르고 막 박수 치고 소리 지를 수 있고, 이 영화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침 MZ 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영화를 보러 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 영화가 히트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MZ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 다섯 번째는 마이사이더. 이렇게 왜 이렇게 미디어에서 아웃사이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주류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개토화된, 약간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또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류를 아웃사이더라고 부르는데, MZ는 마이사이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이런 거에 좀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이 여기로 결정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굽히지 않는 겁니다. 나만 마음에 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에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시간을 쏟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내 마음에 들면 그만 이렇게 표제를 잡았는데, 성동일 맨투맨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테레비에 성동일 씨가 입은 티셔츠, 이 티셔츠 맨투맨이라 그러거든요. 스웨셔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입고 나온 거예요. 이걸 입고 나왔는데 어떤 장면에서 입고 나오냐면 굉장히 후줄근한 굉장히 후줄근한 어떤 생활 패턴에서 이 옷을 입고 나와요. 이 옷을 입고 나오는데, 우리는 왜 옷 살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자세도 바로 잡고 이쁜 배경에서 이쁘게 촬영해가지고 이쁜 상태에서 보기 좋게 해서 마케팅을 해야 청년 세대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MZ 세대는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에 들면. 이 옷을 입을 때가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할 때 입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 굉장히 비싼 건데 본인이 마음에 드니까 이게 포털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로 급상승한 적이 있어요. 이거 살려고. 간혹 가다 보면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세대가 MZ 세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이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지구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일조하는 행동.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가지고 뭐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움직이진 않지만 일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통계청에서 자료한 조사를 보면 본인은 자연과 환경을 아낀다고 생각하는가에 과반수 이상이 본인은 아낀다고 생각을 해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옷이 그렇게 청년들이 사기에 적합한 옷은 아니에요. 조금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핑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이 브랜드가 서핑 제품들을 만들고 서핑 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바다에 이렇게 쓰레기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환경 보호에 대한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옷과 위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광고 내용이에요. 광고 내용인데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본인이 팔고 싶은 옷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 옷을 제발 사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옷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해 입으세요. 그것이 우리 회사의 모토이자 가치입니다. 이런 마케팅을 해요. 이 마케팅을 하고 이 파타고니아 저 옷이 무지하게 많이 팔리는 MZ 세대에게 구매율이 심지어 40%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개인주의가 강한 세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자기 의사를 굽힐 줄 모르는 세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예측이 불가능한 세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들과 함께 우리는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교회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꿔야 됩니다. 과연 미래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답은 오히려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미래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결국에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MZ와 사역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내 삶도 우리의 삶도 이 나라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질을 강조하는 교회. 왜냐하면 제가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MZ 세대를 쭉 우리가 특징 5가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MZ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쫙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시키면 저렇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역삼각형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가치는 그들은 가치를 쫓는 세대라는 거예요. 가치를 쫓는 세대. 그 어떤 종잡을 수 없지만 이들은 가치를 쫓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두고 어떻게 미래교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사회의 풍조나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에 따라가는 세대인데 정말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라면 우리 인류의 영원토록 가장 불변하는 진리, 가장 중요한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이 MZ 세대에 알려주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이 MZ 세대가 여러 세상의 가치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 MZ 세대야말로 칭찬할 거 있으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세대니까 이것을 세상에 알릴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굽히지 않는 세대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세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평생도록 가슴에 품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 의지를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자유의 의지를 주셨을 때는 그 안에 수많은 의미들,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담겨 있는 의미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 아닐까요? 우리가 자유의지대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네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네를 사랑하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결국에는 깨달아 줄 줄로 믿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꼭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야말로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울타리에 거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교회, 우리 어떤 미래교회를 꿈꿔야 될까요? 말만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크로스 컨텍스트 처치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이 MZ세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세대가 구분이 됩니다. M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지털 유목민 이렇게 부르는데 말이 어려운 거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경험한 세대예요. 이 세대를 디지털 노마드라 그러고 M세대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근데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스마트폰 지금은 엄청 자연스럽게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뭐 돌 좀 지난 애가 이렇게 수입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넘기는 거 보고 우리가 엄청 신기했거든요. 야 봐라 천재가 낳는갑다, 핸드폰 넘기는 거 봐라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태어난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 자체가 M세대는 아직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Z세대에는 그게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프라인이 본질인가 온라인이 본질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 물결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이 동시에 강조된 교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마음 아프지만 공감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이 얘기입니다. 신방을 막 했어요. 위 목사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몇 가지 사역의 안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화 신방해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도의 신앙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문고리 신방해라. 문고리 신방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서 먼저 소선수범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막 했는데 1차, 2차 이렇게 지날 때는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코로나에게 왜 감사했냐면 청년들이 목사님 막 예배가 이리 막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하면서 예배 소중함을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3단계, 4단계가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청년들 상간에 무슨 정서가 팽배해졌냐면 또 올 건데 뭐 또 교회 못 가는 날 올 건데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야, 니 뭐 왜 그러노? 막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주님 니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정말 공감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사님, 저는 코로나 걸리는 건 별로 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니는 뭐가 겁나는데? 나는 네가 겁나는데 하면서 물어봤죠. 목사님, 저는 코로나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코로나 걸리면 내가 어제 어디 갔는지, 3일 전에 어디 갔는지, 일주일 전에 어디 갔는지 온 전 국민이 다 안다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법한 거예요. MZ세대고 청년들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본인이 얘기하기 싫은 것도 있을 텐데 교회 괜히 잘못 나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걸리는 건 별로 안 무서운데 내 세상알이 다 막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 세대가 안심하고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정말로 마음 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공간과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회,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할 수 있고 현장의 만남이 온라인 때문에 성숙해질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리고 어떤 전통과 유행, 트렌드가 어우러진 예배, 이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교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래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동네 중앙교회는 본질이 충실한 교회, 그리고 크로스 컨택트 처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것 중에 가장 크게 가진 기도의 제목이, 주님, 저는 막 오늘도 명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지겹지 않게 해주이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한 일주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빨리 맞춰라. 예상한 시간보다 빨리 맞춰라. 이런 응답은 아니지만 빨리 맞추면 명강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온라인이 강화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린 여태까지 오프라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공 던지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청년교회에서는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 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였습니다. 1시간 20분이었던 예배 시간을 30분에서 40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30분이던 경배와 찬양 시간을 10분으로 줄이고 설교 시간은 35분에서 2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8분, 5분, 3분, 1분, 심지어는 1분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등교하면서, 회사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필요할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유튜브만 열면, 인터넷만 열면 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청년교회에서는 10월 달이 되면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 그리고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22, 다음 해는 어떤 것들이 이 세대를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사역을, 이런 책들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택트 패러독스,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 것의 역설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트렌드 코리아 2021에 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만나는 것에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만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한 거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안 만나니까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어떤 천사의 역할, 이 천사의 역할, 1대1 신방. 이 1대1 신방이 용이치 않을 때는 전화 신방, 문자 신방, 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문고리 신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 끊임없이 컨텐츠를 개발하는 교회. 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컨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청년교회 번개 수련회인데, 이것은 11월 28일 날 오시면
11월 28일 날 다음에 이제 교회 광고 나가는 그 세미나 하는 날 오시면 맞아 더 재밌는 얘기들을 가지고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잘한다고 우리 교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누어야 됩니다. 위 목사님께서 코로나 터지고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교파 상관없이 필요한 교회 나눠줘라. 그래서 청년교회는 10,000원으로 인터넷 예배 준비하는 방법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필요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 방법들을 소개하고 교회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없는 음악들을 만들어서 저작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놓고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그래서 바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나라에서 가장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연락을 받았냐면 예라원십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전화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 교회는 기도회가 막 어찌 그리 전국적으로 가능합니까? 막 이런 제가 궁금증이 있어. 너무 크니까 연예인들 막 오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규모로 기도회를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저 교회는 막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막 이런 저는 동네 중앙교회가 더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막 궁금했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교회는 그렇게 기도회를 크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핵심에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 기도회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 기도회가 그렇게 되는데 20년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성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 기도회를 하면서 인내 시간이 있었대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인내하면서 어떤 교회가 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간 거예요. 이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의 부르심 앞에 그 교회가 쓰임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준 것도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쁨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씨를 뿌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사용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